네, 우리 전 세계 전국의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애국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죠. 인간의 최고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가족사랑, 또 지역사랑, 자연사랑,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단위가 나라사랑이죠. 그래서 기독교인 가운데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 나라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 민족과 다른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치에 많지가 않죠.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이 바로 애국심입니다. 애국심이 없다는 뜻은 이기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심이 없는 종교는, 애국심이 없는 성직자와 애국심이 없는 종교인은 결국 뭐예요? 이기적인 종교인이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간다, 이런 신앙이 사이비 신앙이 되고 이단의 신앙이 되고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모든 것이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 먼저 번 그 애초에 창당 명칭이 대한애국당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이라는 개념은 역시 우리 지난 주일날 허버트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민족정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쓰신 분이 허버트 선교사님이신데, 바로 대한이라는 개념도 허버트 선교사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대한이라는 개념은 바로 사만일통, 마한, 변한, 진한, 고대 사회에 우리 한민족이 세 개의 파인 그 사만을 일통하는 개념이 바로 대한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으로 바뀌었고요. 또 이승만 박사가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면서 바로 제국이 아니라 백성이 주인이 된 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헐버트 박사와 또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과 그 다음에 이제 매국의 시대이기 때문에 탄핵으로 인해서 정말 나라까지 팔아먹는, 현직 대통령까지도 배신해서 결국 나라까지도 팔아먹는 이런 배신의 매국의 역사에서 정말 애국의 가치를 새롭게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애국당이라고 창당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 애국이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또 지금 6월달은 특별히 현충과 호국 보훈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가장 공통된 절기가 현충일이고, 또 이 현충일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나라와 민족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게 대표적인 바로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지난 이제 축구 언더20 축구를 통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특유한 그 후추파 정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도전하는 이 도전 정신과 또 우리 민족의 민족 정교에 대해서 같이 배우면서, 왜 6.25 동란이 중요하냐? 바로 우리 민족의 가장 비극적인 시대가 6.25 기습 남침과 중공군 기습 개입으로 인한 전쟁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승만 박사가 우리 민족 정기를 깨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 정기가 깨어나자마자 국제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 그때부터 폭발적인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이제 현충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쭉 봤고요. 지난주일은 그 축구 때문에 또 우리 민족 정기에 대해서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이제 현충일과 또 다음 주에 또 6.25 절기가 제 몇 주년입니까? 30주년, 73주년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6월 25일 날 주일이기 때문에 6월 24일 날 토요일 날 바로 6.25 기습 남침, 중공군 기습 개입에 대한 승전의 기념식으로, 또 호국과 보훈의 기념식으로 특별 집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와 맞물려서 오늘 현충과 6.25에 관한 역사를 잠시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진, 지난 강의 때 마지막에 보여준 사진이었죠. 제가 예고를 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지난주 이제 또 역사적으로 최초로 현충문 문 앞에서부터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당원 동지들이 국부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각하, 그리고 현충탑에 이르기까지 쭉 태극기 행진을, 현수막을 들고 행진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이 호국의 성지의 영령들이 기뻐하셨을 것이고, 또 그분들의 유족들이 이제 참배하러 왔다가 우리 공화당의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호응을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충원에 아주 특별한 추모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그날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자, 현충원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공공시설로서 공공적인 기념물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도 호국당 학도병 추모비라든지, 또 월남전 참전 추모비라든지, 또 독립운동 가들의 묘비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유일하게 개별 단체의 추모비가 있는데 바로 육사 제7기 특별반의 추모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모비를 특별하게 설립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추모비 하나를 해석할 때에 또 놀라운 건국과 6.25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모비가 어떻게 건립이 됐는지 역사를 통해서 현충일과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그 미 군정청이 시작되면서 이제 창군 작업이 시작되죠. 그래서 첫 번째 창군 작업에 활동했던 분이 군영일기라고 군사영어학교 일기들이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곧바로 이제 육군사관학교가 창설돼서 처음에는 조선경비사관학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1기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제2기에 이제 박정희 생도가 제2기로 입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다가 1948년도 8월 15일 날 건국때, 이때 우리가 건국절이라고 하고 또 건국식만 기억하는데, 이날 사실 건국식도 있었고요. 건군식이 건국절이 있었기 때문에, 건국식이 있었기 때문에, 건군식이 있었기 때문에 건국절도 같이 우리가 기념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국군을 대표해서 어느 부대가 참관하는 거 아니, 워낙 뭐 이제 신생 군대니까 이 부대들은 다 그 38선 경비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바로 육사 7기생들이 대표로 이 건군식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건국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급속도로 국군이 확장되면서 많은 국군 자원들이 필요하니까 제7기가 입교한 다음에 8월 17일 날, 그러니까 8월 15일 날 건국이 됐죠. 건국된 이틀 후에 8월 17일 날 군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반으로 모집했는데, 그것이 바로 특7기입니다. 즉 제7 특별기반이 바로 8월 17일 날 입교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왜? 건국 이후에 첫 번째 기수잖아요. 7기만 해도 8.15 전에 입교를 했기 때문에, 건국 전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반은 건국하고 이틀 후에 입교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실상 육사의 실질적인 건군의 제1기다,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더 원수를 우리 이승만 박사님께서 광복절 이 건국식에 초청을 하죠. 이 메가더 원수는 단순한 미 국동군 사령관이 아니라 연합군 사령관이죠. 태평양 전쟁을 승리를 이루었던 연합군 사령관이면서 동시에 일본을 군정으로 통치하는 군정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군정사령관은, 남한의 군정사령관은 바로 하지 중장이었죠. 메가더 연합군 사령부의 제24 군단장으로 조선 군정사령관을 했고, 바로 침략군이었던 일본 제국을 항복시키고, 메가더 원수는 일본 군정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즉 국가원수급이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국가원수급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분이 바로 메가더 원수이십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이제 국군
관계자하고 사열하는 모습인데 지금 악수하는 분이 바로 그 당시에 조선 경비사령관 송호성 준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6.25 때 월북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가 혼란했습니다. 이 창군의 조선 초대 경비사령관까지 지낸 분이 공산주의자와 연루되어 가지고 6.25 동란 때는 북한으로 월남하게 되고, 그래서 남침이라는 것을 이 송호성 때문에 북한이 공작한 겁니다. 즉 북한에서 6.25 남침을 일으키기 전에 새벽 4시에 전 방송국으로 방송을 합니다. 지금 남한의 송호성 부대가 북침을 해서 우리가 격퇴를 시키고 급속하게 남한을 점령하고 있다. 이런 방송을 하고 남침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서울을 점령하자 송호성이가 월북을 합니다. 월북을 해서 뭐라고 선전합니까? 내가 송호성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다 믿죠. 송호성 부대가 진짜 북침해서 우리가 격퇴했다고 다 이 북침설을 다 믿는 것이죠. 이렇게 6.25 전에 송호성과 이런 내통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서 참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또 6.25 전쟁을 치렀다는 것은 다 참 대단한 일이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대위급으로 이제 비서실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령 계급장을 단 분이 이응준 대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안경 쓴 중령이 바로 행정참모부장 김백일 중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메가더 원소가 왔을 때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김포공에 내려서 이제 사열을 받죠. 경례를 합니다. 그래서 메가더 원수와 이제 하지 군정사령관, 그리고 오른쪽에 민사참모죠. 휘트니 소장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 이제 준장에 섰어요. 그리고 국군을 대표해서 누구를 사열하는 거 아니? 바로 육사제 7기생을 사열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7기는 아직 입교가 안 됐죠. 요 다음 날 입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사 7기가 국군을 대표해서 이렇게 사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군사관학교라고 하는 그 깃발을 이제 경례를 하고 있고, 그 옆에 태극기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이 중대장 생도가 6기생인 박경원 생도 중장으로 예편했죠. 강원도지사를 지낸 박경원이라는 분이 두 분입니다. 내무부 장관 출신이 있고 강원도지사 출신인데 얼마 전에 이분이 이제 100세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7기생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게 바로 육사 제7기, 제7기 특별반, 제7기 후기반 3개 반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사 7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틀 후에 건국 이후에 육사 7기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7기 또 후기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는 7기지만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7기생 사진인데 이게 특별기인지 후반기인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해독을 제가 못하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 육사생도들의 모습이고, 왼쪽에 패치가 바로 육사라고 쓴 그 패치 마크가 되어 있고, 아마 총기 검사 훈련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7기생이 사열을 받고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자, 건국식 다음에 그 전 사진 보여주세요. 세 번째 사진에 보면 중앙청에서 건국식을 하고 난 다음에 국군의 사열을 받는데 이게 바로 건군식이 되겠죠. 그 행진하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어디냐면 여러분 시청 아시죠? 시청 건너편에서 연단을 설치해 가지고 육사 7기생들의 사열을 이렇게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에 보시면 이승만 박사 내외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정부 요인과 외국인 요인들이 사열을 받는 모습이 보이고, 옥상에 구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육사 특별기가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1948년 8월 9일 날 육사 7기가 입교해서 11월 11일 날 임관을 하고요. 그리고 22일 날
제7기 후기반이 입교를 합니다. 그런데 1948년 8월 17일 날 건국하고 이틀 후에 바로 군대의 장교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거 뽑았는데 약 246명이 특별반으로 입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상 제1기라는 자부심이 있고요. 이미 군 경력을 가졌기 때문에 인관 때에는 뭐 소령으로 한 분도 있고 대위로 한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유명한 김홍일 장군 아시죠? 김홍일 장군은 중국군에서 소장까지 한 분이신데 이 특별기로 인관해서 나중에 장군으로 인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10월 12일 날 군 경력자다 보니까 2달 동안만 교육을 받고 10월 12일 날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건국 이후에 최초의 육사 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의 자격으로 국군 통수권자 최초의 초대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 육사 졸업식에 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프라이드가 대단하죠. 또 놀라운 것은 박정희 소령이 바로 육사 교관 겸 중대장으로 이 특별기반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소령이 가르친 제자들이 이제 203명 정도가 인간을 했죠. 그러니까 7기와 특별기를 이제 같이 교육을 시켰는데, 특별히 이 7기 특별반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아주 자기들의 스승으로 굉장히 또 이렇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히 교육한 분이라고는 또 이 프라이드를 갖게 되죠. 물론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몰랐겠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박정희 장군이 혁명에 성공하고 대통령이 되니까 얼마나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대통령이 되신 분이 중대장 때 자기네들이 직접 스승이다. 그런 이런 프라이드가 이제 나중에 또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리고서는 10월 12일 날 인관을 하고 휴가를 갔는데 10월 19일 날 뭐가 일어났어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침 그때는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 일본 군정사령관, 일본의 국가 원수입니다. 일본의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 건국식에 초청을 받았으니까 메가더 원수가 답방 형식으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를 일본에 초청합니다. 10월 19일 초청했는데 그 초청한 날 뭐가 일어났어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딱 머리 좋은 분들은 감이 잡히시죠? 여러분, 국가 원수가 외국을 방문하는 것은 극비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알고 남로당 빨갱이들이 초대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2달 만에 일본 갔는데 반란을 일으킵니까? 당연히 스탈린이 지령한 거죠. 스탈린이가 정보를 입수해서 대통령이 부재 중일 때 남로당 14연대를 통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또 이게 놀랄 일 아닙니까? 건국한 지 2달 만에 일본 방문했는데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니까 즉각적으로 토벌군을 조직해서 조기 진압을 명령하고 20일 날 즉시 귀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강의 때도 왜 유엔과 국제외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만 아직 유엔의 인준을 못 받았거든요. 유엔의 인준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국제의전상 국가로서의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하네다 공항에 내렸는데 태극기가 개양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아직 국가가 아니잖아요. 유엔의 인준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성조기와 일장기만 걸려 있으니까 이승만 박사가 귀국할 때는 이렇게 자기가 태극기를 들고 귀국 국가의전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2월 12일 날 유엔의 인정을 받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국기를 이제 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표정이 아주 지금 언짢잖아요. 이제 인준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세워졌지만 국제유사장 태극기도 못 달고 있는데 반란을 일으켰다?
빨리 조기를 제압해야 유엔의 인준을 받는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국가의전에 참석한 그런 슬픈 태극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란이지만 군인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내전이죠, 내전. 그러니까 병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7기 특별관이 인간하자마자 휴가 갔다가 즉각적으로 복귀해서 소대장으로 찬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육사 특별기는 최초의 전투에 참가한 전투 소대장으로서 여순 반란 사건 때 최초의 희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물론 반란군도 진압을 하지만 그 진압 과정에 소대장들이 일선에서 제일 먼저 전사를 하는 그야말로 호국 영령의 장교중을 사병도 있지만 소대장으로서 호국 영령의 제1번 타자가 제 특별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우리 국군이 이제 여순 반란을 진압하는 사건인데 뭐 난리가 났죠. 일본식 목조 건물 반란군들이 불을 질러 가지고 이렇게 대형 화재가 나고, 그러니까 이 반란군을 진압하는 국군에게는 굉장히 큰 프라이드가 있죠. 지금 나라가 되느냐 마느냐, 유엔의 인준을 받느냐 마느냐는 그 손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바로 자기들에게 달렸단 말입니다. 내가 이놈들을 반란을 진압하면 바로 대한민국이 인준을 받아서 나라가 되는 거고, 이거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해서 혼란하게 되면 유엔 총회에서 야, 나라가 되면 뭐냐, 국내 치안 질서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군인들 반란도 진압 못하는 너네들이 무슨 나라냐, 아직 안 된다, 인준을 안 해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순 반란 사건에 참전한 군인들은요, 정말 대한민국을 세운다라고 하는 인준받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태극기를 총기에 휴대해 가지고 생명을 걸고 싸운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내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 태극기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래서 반란을 이렇게 진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반란군들을 체포해 가지고 싹 벗겨서 이거 비킬 수밖에 없죠. 이제 무기 같은 거 휴대를 이제 검사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반란군들을 이게 바로 나의 형제들이지요. 다 우리 국민의 다 우리 형제고, 해방 전에는 같이 동기였었고 형제 자매였었고, 그러다가 해방이 되니까 이 빨갱이 공산주의자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보세요. 다 태극기 들고 있죠.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진압하는 우리 국군들의 모습인데, 팔뚝에다도 안장을 차고 또 태극기에 이렇게 다 총에다가 태극기를 들고, 이게 여순 반란 사건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북 좌파가 여순 반란도 지금 뒤집으려고 그러죠. 무슨 민주화하고 미 군정청에 또 국군의 또 대한민국의 무슨 학대와 박해를 받은 거는데 좋습니다. 예, 여순 반란에 관련된 사람 다 신청하세요. 신청해서 조사해 가지고 반란군에 가담했는지, 아니면 걸어가다가 총에 맞았는지, 아니면은 도와주다가 총 맞아 죽었는지, 아니면 오해해서 죽었는지, 이거 구별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육사 특별기반들이 소대장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제5여단, 이게 이제 5사단이 되는데 제5여단이 이제 진압부대로 이렇게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철모에 띠를 띄었죠? 철모에 띠를 띄었는데 제가 전철을 타고 다니다가 이렇게 매일 집회 때문에 이제 그 서울에서 신창에서 천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전철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는데 어떤 분이 훈장을 나셨더라고요. 국가 유공자로.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고 또 역사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6.25 찬정용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여순 반란도 참석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6.25 참전 정도가 아니라 6.25 참전 전에 여순 반란 사건의 제5여단 병사로서
참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또 궁금해가지고 또 제가 좀 또 잘난 척을 좀 했죠. 그래서 그때 이 여순 14연대하고 피하 식별이 안 되니까 철모에다가 그리고 비표시로 이렇게 노란 띠를 착용하고 전투하셨죠?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그때마다 달러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표라고 그러죠. 그래서 매일매일 바뀝니다. 그러니까 빨간 띠를 두를 때도 있고 파란 띠를 둘 때도 있고 하얀 띠를 있고 노란 띠를 둘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란 띠를 둘렀다는 것만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발견해서 그런 줄만 알았더니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암구호도 바뀌듯이 비표도 그렇게 매일매일 이제 바뀌죠. 그러니까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국군인지 우리 편인지 반란군인지. 그래서 이렇게 피하 식별이라고 그러죠. Identity of friend or foe. 그래서 친구냐 적이냐 피하 식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지금 총기를 들었는데 대부분 뭘 들었냐면 신형 카빈총을 들었습니다. 이 카빈총은 그 당시 최신형 반자동 소총이었고요. 그 다음에 애만 소총만 해도 그 당시 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구구식 총이라고 그러죠. 작대기 좀 길다란 거, 일본군들이 쓰던 거, 그거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이 14연대가 말입니다. 14연대가 원래는 이 제주 4.3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최신 무기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제주의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김달삼이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그 소요 때문에 제주도에 선거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생 대한민국이 빨리 제주도를 평정해서 거기서 선거를 빨리 치러야, 그래야 유엔 인준받는 데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4연대를 최신형 무기로 무장을 시켜가지고 제주도에 진압을 하러 보냈는데 그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진압이 어려웠죠. 왜?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곧바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토벌군도 이렇게 최신형 카빈 소총, 애만 소총, 뭐 캐리바 50 기관단총, 박격포 이런 것들을 이제 동원해 가지고 14연대를 싹쓸이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순 반란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건군의 1등 공신이기도 하지만 반란을 진압해서 유엔에 인준받는데 당당했거든요. 자, 어느 나라든지 이런 반란이 있을 수 있고 반역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깨끗하게 조기에 다 진압을 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치안질서 능력과 국방안보 능력이 있다. 이래서 유엔 인준받는 데도 도움이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때 뭐예요? 실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난번 박정희 인관 때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박정희 장교가 육사 2기를 졸업하고 춘천에 8년대에 갔을 때 그때 작전 대리 참모로 최초로 연대급 훈련을 작전을 위반해냈는데 이것이 육군본부에 채택이 돼가지고 육군 교관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순 반란 사건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박정희 중위가 입안한 연대 작전이 거기 실전으로 적용돼가지고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 역사를 거의 모를 겁니다. 아마 글쎄요, 우리 국방부에서도 이 역사를 알지 좀 궁금한데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연대 단위 전투를 실전에서 경험한 게 5사단이고 이때의 실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6.25의 기습 남침을 당해도 우리가 재빠르게 정비를 해서 미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북계군을 격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북계군도요 실전 경험이 전혀 없어요. 다만 이제 6사단이라든지 중공군에서 조선 의영군으로 태평양 전쟁 그래서 전쟁했던 그 부대들이 들어와서 실전 경험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어떤 의미에서 현대전의 연대급이라도 실전 경험을 한 거는 바로 이 5여단이고 박정희
소령이 입안한 연대 작전으로 이걸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 4.3 잔당 소탄 명령을 거부하고 유엔 인준 방해하기 위해서 14연대 남로당 군인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또 이게 희한하게요, 토별군 사령관이 송호선 중장에 있었어요. 이제 송호성이가 물러나고 최병덕이가 국군 총사령관이 됐거든요. 그러는데 반란이 일어나니까 전직 사령관이었던 송호성이가 토별군 사령이 됐고, 역시 작전 참모로 최고의 총명한 또 청년 장교요, 또 연대 전투를 위반했던 바로 박정희 소령이 육사 교관에서 바로 토벌군 작전 참모로 이렇게 진압작전에 참모로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면은 미 24군단의 군사고문단 플로 대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송호성 장군이 담배 물고 있고, 그 다음에 박정희 소령이 지도를 보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압을 했는데, 보세요. 제14연대의 남로당 군인들이 자기네들끼리 만든 이 남로당 길을 우리가 노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 대령이 펼쳐 보이는데,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자 보세요. 제5여단 제14연대, 즉 5여단 예하에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 공산당들이 얼마나 문명잘도 말고 머리가 나쁘고 또 학력이 부족한지, 제자를 어떻게 썼어요? 어이를 써야 되는데 아이를 썼죠. 제5여단. 그래서 뭐 여단이야 뭐 려단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제14연대 제자도 어이를 써야 되는데 아이, 제로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들 맘대로 인공기 도행해가지고, 자, 우길기 좋아하죠. 우길기. 종북자파들이 우길기 되게 좋아하죠. 우길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친일파로 매다는 것을 하면서도 사실 종북자파가 친일파입니다. 자, 보세요. 우길기랑 똑같잖아요. 우길기 안에다가 공산당 별을 그리고 나름대로 무궁화 같은 마크를 늘어놓고, 그리고 총하고 칼을 갖다 이렇게 X자 표시라는, 이 정도로 참 남로당이 14연대에서 반란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국군 내의 모든 공산주의자를 다 처벌하라고 해서 생긴 게 여순 반란 사건 이후에 숙군 사건인데, 그래서 이 숙군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박정희 소령이 체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 그 진압작전을 직접 참여했던 분이 박정희 소령이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만약에 박정희 소령에게 조그마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사형입니다. 아니, 반란 사건을 진압한 장교인데 반란군의 남로당하고 연루가 있다? 뭐 조직도를 안다? 뭐 조직과 관련돼 있다? 뭐 정보를 제공했다? 이거는 이건 재판할 것도 없이 그냥 직권 사형입니다. 박정희 소령은 그야말로 아무런 관련이 없이 바로 엮였기 때문에, 이재봉 목사가 포숍하려고 이름 적은 종이 하나,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체포돼서 일절 혐의가 없으니까 이게 용서가 되고 사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 자, 그러니까 특별 7기는 이렇게 자기의 스승인 박정희 소령과 함께 소대장이 되어서 여순 반란을 진압한 그야말로 최초의 건국의 공신들이 특별 7기였던 거죠. 그 다음에 6.25 기습 남침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 특별기들이 거의 중대장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면전이 됐기 때문에 소대장들도 많이 희생을 당하지만, 이 7기생들 또 7특별기생들이 중대장으로 또 실전에서 많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7기생 중에 누구를 지금 찾았냐고 하니 바로 청성부대 제6사단 우리 허평환 장군님이 여기 사단장이셨죠. 그래서 그 당시 전투서열 1위였던 최고 용맹한 청성부대 제6세단 7연대. 이 7연대는 특별히 초산부대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거 아니 바로 압록강 초산을 제일 먼저 점령에 따라서 초산부대라고 그러고, 그 당시 연대장이 바로 임부택 대령입니다. 그래서 그 충주 전투에서 최초로
북계군을 섬멸했기 때문에 1계급을 다 특진해가지고 체려 제7연대장이 된 분이 임부택대령인데, 그래서 이분이 또 압록강까지 제일 먼저 점령했기 때문에 초산부대가 됐고요. 그리고 제1대 대장이 바로 김용배 중령. 이분이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육군 참모총장을 시키죠. 서울대학교, 지금으로 말하는 이제 경성대학교 법과를 나온 최고 엘리트 장교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이제 대대장이었고, 거기에 선봉 제1중 대장이 바로 647기 대위 이대용 대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7기는 여순 반란 사건에서 소대장으로 명성을 날렸고, 6.25 기습 남친 정전 때는 중대장으로 명성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이대용 대위가 바로 청천강으로 북진할 때 김일성 자가용도 리무진도 노획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 26일 날 오후 2시에 이 초산진 압록강을 점령해서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아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또 진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감동하셔서 이 수통에다가 압록강수라고 이렇게 기록한 역사적인 모습이고, 또 가운데 사진이 이제 압록강 물을 뜨는 그런 역사적인 사진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대용 대위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역사를 가진 제 특별 7기가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1963년도 보이시죠? 8월 17일 날 바로 입교 제15주년이 됩니다. 63년 8월 17일 날 입교 제15주년이 되는데, 그때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최고의장 박정희 대장이 8월 30일 날 저녁식을 앞두고, 아니 보름 전입니다. 그러니까 육사제 특별기생들이 이 박정희 대통령 이 권한대행 대장을 찾아와 가지고, 각하, 우리가 각하의 친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각하가 대장으로 전역하고 민정을 이양하면 이제 권한이 없어지고 민정 참여를 해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서 대통령이 되시면은 다행이지만, 혹시 안 되면 우리 추모비를 어떻게 건립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추모비를 건립하게 해달라고, 우리 여순 반란 사건의 소대장으로 또 6.25 전쟁의 중대장으로 했던 우리 각하의 제자들, 우리의 동료들 추모비를 좀 민정이양 전에 꼭 해달라고, 그래서 사정을 해가지고 바로 이때 건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도,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형평성이라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른 뭐 군영일기가 우리가 군영일기가 창군 멤버인데 우리 군영일기 좀 해달라. 또 우리가 또 육사 1기인데 또 뭐 육사 11기 또 육사 10기 같은 경우는 육사에 들어가자마자 6.25 전쟁이 나가지고 또 제일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우리도 추모비 세워달라. 그러면은 대통령으로서 형평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별기들이 바로 이때 대통령 되기 전에 또 민정이양하기 전에 마지막 권한대행일 때에 혁명의 지도자로서 이권 사권 모든 이 그 권한을 가지고 국가재건 최고의장을 할 때 이때 건의를 해서 이때 설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혁명의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바로 그 탑이 또 의미가 있죠. 자기들 가르쳤던 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되셨으니까 자기네들이 또 그분을 추모하는 의미에서도 그분의 역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도 이 추모비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8월 30일 날 철원 제6군단 비행장 군타리에서 저녁식을 하게 됩니다. 6군단 비행장은요, 박정희 대통령 군인 시절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5군단, 5사단, 7사단, 9사단, 박정희 대통령께서 6군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6군단에서 했느냐?
바로 삼국을 통일한 바로 태봉, 궁예의 태봉의 수도가 바로 철원이었거든요. 이 육군단 비행장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들하고 생각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미 스케일이 큽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장은 바로 혁명할 때부터 그렇고 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 통일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전역식도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지만 군맥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바로 이러한 통일의 비전을 가지고 육군단 비행장 군탄리에서 전역식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전역식 기념비가 세워진 것이고요. 그리고 전역식을 마치자마자 서울역에 그 당시 서울역에 당사가 있었어요. 민주공화당.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그 민주공화당 당사에 공화라고 하는 회호가 보이죠. 그 밑에서 박정희 이제 민간이 됐죠. 박정희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될 거니까 나올 거니까 그래서 민주공화당 1호 당원으로 입당 원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입당 원서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당 원서 제1호 입당 원서를 쓰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제1호 당원을 지금 남겨뒀고 1호 당원 원서를 지금 준비해 놓고 있죠. 그래서 박정희 장군이 예편하시고 1호 입당 원서를 쓰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사면되어서 이제 곧 입당 원서를 쓰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초대 공화당 의장인 정구영 박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자, 이제는 이제 6.25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25 하면은 그 유명한 모윤숙 시인의 군인은 죽어서 말한다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군인은 죽어서 말한다. 그래서 6.25 하면은 이제 비목이라는 노래와 함께 시인으로서는 모윤숙 씨가 쓴 군인은 죽어서 말한다. 그래서 군인은 죽어서 말하지만 우리는 시인은 살아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윤숙 씨가 여러분 먼저 왼쪽에 보면 이게 7월 10일 날 천안전투인데 오산전투에서 스미스 부대가 이제 타격을 받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우리도 탱크를 동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탱크를 동원한 첫 번째 전투가 천안전투인데 거기서 또 24사단 31년대가 많이 타격을 받고 21년대가 또 타격을 받았는데 4명의 포로가 학살당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개전 초기에 북계군은 포로도 귀찮으니까 포로도 이렇게 손으로 묶어서 이렇게 포로를 잡았다가 그냥 포로를 학살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종북자파들은 뭐 유교 동란 때 민간인 학살, 뭐 노근리 학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전쟁 과정에 있었던 그런 우발적인 사건이고요. 이렇게 여러분 미군은 철저히 종군 기자가 다 촬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인 학살이 있으면 그 학살도 다 촬영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다 하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북괴군이 이렇게 미군을 학살해서 4명의 시체를 방치한 그 사진이고요. 자, 모윤숙은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건국의 3대 여성 공신이 김한란 박사, 이명신 박사, 모윤숙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대한민국 공신에 절대적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윤숙 여사 같은 경우는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 취임식 때 이름을 거론한 유일한 여성 지도자가 이명신입니다. 그리고 김한란 박사, 여러분 유엔 인준 때 김한란 박사가 또 대표단을 갔었고 또 모윤숙도 특사단을 갔었죠. 그래서 김일성이가요 남침할 때 특수부대에게 이 3명의 여자 사진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김한란, 이명신, 모윤숙이를 체포하든지 사살하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사진까지 줘가지고. 그런데 상공부 장관 이명신과 이화여대 총장인 김한란 박사는 무사히 피난을 먼저 했는데 모윤숙은 미처 피난을 못한 데다가 그 유명한 노천명이라는 시인이 공산주의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윤숙이를 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윤숙이가 체포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모윤숙이가 9.4일생으로 피난 생활에서 용인까지 이제 피난 생활했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모윤숙이를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명신이하고 김한란은 전쟁이 나자마자 김한란 같은 경우는 바로 공보처장에 임명해가지고 이 국군의 대한민국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리라고 하는 공보처 장관에 임명을 했고요. 이명신은 또 상공부 장관으로 또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서 활약을 했는데, 모윤숙이 생사가 궁금하니까 인천 상륙작전 때 바로 제17년 대장으로 백인엽 준장이 참전했을 때 바로 서울 수복하면서 특별명령이 내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윤숙을 찾아라. 그래서 용인에서 백인엽 준장이 모윤숙을 구출합니다. 그래서 모윤숙이 구출을 해가지고 11월 8일 날 서울 수복 후에 공산 치하의 악랄한 만행을 이제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천명 같은 경우는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도 받고 나중에 사면을 받았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모윤숙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그리고 모윤숙이 이런 전쟁 과정에 피난 과정에 수많은 국군들의 시체를 보면서 군인은 죽어서 말한다고 하는 유명한 시를 쓰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한 장 더 오시면 그래서 오른쪽에 바로 스튜디오에서 아주 폐허가던 스튜디오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 11월 달이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라지에타가 보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벽돌 건물에 이런 스팀 라지에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공 건물이겠죠. 그런다 이렇게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미 종군 기자와 함께 이렇게 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군이 이렇게 철저하게 종군 기자 통신병을 운영했기 때문에 바로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다 조사하고요, 못한 건 못한 거, 잘못된 건 잘못된 거대로 다 이런 증언을 남겨서 재판과 이런 걸 통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북 좌파들이 바로 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하는 사진은 거의 다 북계군이 학살한 사진을 종북 좌파가 왜곡하는 겁니다. 자, 이런 학살 사진, 왼쪽에 지금 사진이 보이죠? 왼쪽에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그 21년대 24사단 71년대 4명의 희생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였다 학살당한 사진을 증거로 찍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민간인이었다고 한다면은 종북 좌파가 이 사진을 가지고 뭐라고 왜곡하겠어요? 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사진이다라고 선전하겠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모든 사진은 거의 미군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북계군이 뭐 이런 작업을 하나요? 안 하지. 그냥 죽여버리고 뭐 하고 다 하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종북 좌파가 이렇게 미군과 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하는 사진은 다 누가 찍었냐? 미군이 찍었다는 거예요. 그 미군이 그 사진을 찍을 때는 만약에 그 사진이 정말 그런 학살 사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학살 사진이라고 해서 미군과 국군에 보고가 돼가지고 우리 그 정부에는 항의를 할 테고 미군에게도 문제를 삼겠죠. 그래서 이 왼쪽 사진도 그중 사진의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김한란 박사, 이명신 박사, 모윤숙은 바로 대한민국의 3대 여성 원훈이라고 그러죠. 공훈, 원훈. 그래서 건국과 구국과 호국의 원훈이었고, 그래서 55년도에 김한란 박사와 모윤숙 여사가, 요 여자분이 미 대사 브리기스 대사 부인과 함께 미 공보원 서울지점 도서관을 재개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 도서관 공보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들락날락해야 미국 유학 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휴전 이후에는 이런 문화적인 큰 활동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명신 박사님 같은 건 이제 중앙대학 총장이 돼가지고 1959년도에 중앙대학교의 국내 최대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우남 도서관이라고 명명해서 개관식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김한란 박사 같은 경우도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사셨는데, 선교사들이 김한란을 키우면서 너무너무 똑똑하고 하니까 김한란, 너는 결혼하지 말고 평생 독신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라. 그렇게 키운 여성 지도자들이 많은데 다른 뭐
여성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혼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쟁쟁한 여성 지도자들 가운데 다게스터라든지 뭐 그런 많이 있지만 바로 김한란 박사는 선교사들의 말을 듣고 평생 독신으로 헌신하신 분이고 역시 이명신도 평신 독생으로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 때부터 3.1운동 때부터 비밀 요원으로 활동했던 분이 바로 이명신 박사고 그리고 모연숙은 초대 교육부 장관, 문교부 장관을 했던 안호상 씨와 결혼했는데 이 안호상 씨가 독일 유학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일식으로 철저하고 아주 완고하고 보수자인데 모윤숙 씨는 또 아무래도 이대 나오고 또 선교사들 접촉하면서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결국 결혼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이혼해서 딸을 하나 데리고 사시면서 이제 홀로 지내면서 이렇게 위대한 건국의 여성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시죠? 왜 종북자파들이 김한란, 이명신, 모윤숙 하면 이를 갈고 친일파라고 이를 박박 가느냐? 바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공신이고 종북좌파들에게 완전히 최고의 적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매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이제 이분들이 유명한지 또 이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얼마만큼 도와줬는지 그 증거가 되는 사진으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자, 박정희 대통령이 제5대 대통령이 되고 1965년도 5월 16일 날 초청을 받습니다. 5월 16일 날 혁명 제4주년 기념으로 존슨 대통령이 국빈 초청을 해가지고 역사상 최고의 예우로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국제 외교를 지원한 대한교육협회 회장 이명신 중앙대 총장을 같이 수행하고요. 또 특명 정권 순환대사, 그러니까 전 세계 아무데나 이렇게 필요한데 이제 돌아다니는 순환 정권대사로 양유찬 전 주미대사, 이승만 대통령 때 최장수 거의 그 10년 동안을 주미대사란 양유찬 이분을 모시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주미대사는 김현철인데 이 김현철은 바로 이승만 박사가 유학 시절부터 키워가지고 재무부 장관으로 이 대한민국 건국의 그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혁명 당시에는 내각 수반을 하고 또 원자력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주미대사로 할 그럴 당시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분들을 모시고 이제 만찬하는 장면인데 그 영상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자, 주한 미 대사관에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엠바시 만찬회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교민 만찬회. 자, 헤드 테이블 박정희 대통령 네 분 바로 양유찬 대사 보이죠? 양유찬 대사. 그 다음에 이제 인사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예. 자,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유찬 대사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 시절부터 아들처럼 키운 사람입니다. 아들처럼. 그리고 김현철은 미국에서 유학할 때부터 또 키운 사람이고 뭐 이명신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우리 그 우파 국민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승만 박사가 키워놓은 수많은 사회 각분의 엘리트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서 한강의 기적을 완성한 것이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또 이어가지고 민족정기를 얘기하다가 자, 그래서 6.25가 그 다음 사진에 보면 6.25가 겉으로는 참 우리 민족사의 최대의 비극 아닙니까? 동족상경의 비극이요. 거기다가 이제 중공군까지 개입해가지고 국제전쟁을 치른 정말 남의 나라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으켰고 남의 나라 땅에서 러일전쟁의 비극을 맛봤는데 이제 자기네 땅에서 중공군의 또 기습 개입을 받아가지고 국제공산 세력과 소련과 이 전쟁을 치른 정말 동족상경의 가장 가슴 아픈 비극이 6.25인데
놀랍게도 이 6.25를 통해서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적이 무엇인지를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주제만 말씀을 드리면 바로 6.25 전쟁을 통해서 이승만 박사가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국민들의 민족 정기를 깨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UN 22개국입니다. 여러분, 전투병 16개국과 의료지원단이 6개국이에요. 6개국. 독일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 한마디로 말해서 최첨단 글로벌 시스템, 글로벌 스탠다드,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사회 전반에 걸쳐서 글로벌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탈바꿈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예요? 바로 숙군 사건으로 인생이 끝날 뻔한, 그냥 전쟁이 없었으면 교사나 해서 끝났을 이 박정희라는 인물이 군인 천재로 부활시킨 전쟁이 6.25 전쟁이라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대한민국의 민족 정기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한국인은 무엇이든지 배우면 잘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1951년 9월 14일 경기도 연천 캠프 예슬린에서 있었던 제9사단 재창설식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6.25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국군 정예화 이루어진 첫 번째 단계가 미국 유학과 제9사단 창설, 그 다음에 제2군단 창설, 제3군단 창설, 그리고 제1군 사령부 창설, 이렇게 나가는데, 이 첫 번째 사건이 제9사단 창설인데, 이때 바로 누가? 미 제3사단 일명 캔두 부대라는 부대가 같이 훈련을 가리켰고요. 이때 이제 제3대 제8군 사령관 벤프리트 장군이 함께 있고, 미 군사고문단 크로스 주장이 함께 있고, 이때 사단장이 바로 그 유명한 박병건 준장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혁명 지도자로 거론됐던 분이 이때부터 아주 이렇게 탁월한 분이었죠. 그래서 이 캔두 부대,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그 팁차우에서 이승만 박사가 연설하고 있고, 오른쪽에 어떤 장교가 지금 연설을 메모하고 있죠. 이게 정훈 장교인데,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박정희 장군과 가장 친한 정훈 장교 이용상 대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잘 아는 장교 중에 한 명이 이용상인데, 이용상이 구사단 정보참모로 이승만 박사의 연설을 메모하는데, 그 연설 주제가 뭐예요? 한국인은 무엇이든지 배우면 잘할 수 있어. 나도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했어. 우리도 이제 너희들도 미국의 선진 기술을 배우면 최고의 강군이 될 수 있어. 이런 연설을 하는 장면이고, 이제 박병건 준장이 듣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에 여기 이게 최초의 구사단 마크예요. 이 구사단이 이렇게 훈련받고 그 다음에 백마고지 전투에서 중공군 3개 사단을 작살냈기 때문에 이 구사단이 그때부터 이제 백마사단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됐던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사진까지만 보고, 오늘 또 시간이 1시간이 돼가지고 방송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52년도 12월 3일 날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디를 방문했느냐? 우리 국군은 수도군단 맹호사단 송효찬 중장의 맹호사단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미군은 어딜 방문했느냐? 바로 아이젠하워가 1940년도 제1대 대장으로 중년 시절에 근무했던 미 제3사단 15연대를 방문한 사진입니다. 이 15연대의 캐치프레이즈가 모토가 바로 캔두입니다. 캔두. 그래서 캔두 스피릿.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뭐예요? 캔두. 굴기.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일종의 후추파 정신이죠.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고 낭망하지 않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이 굴기의 정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We Can Do, 박정희 리더십의 책을 제목을 그렇게 할 정도였고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자기가 있었던 15연대 캔두 부대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하사관하고, 이게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 여기에 근무하긴 하는데 아들하고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또 일부 사람들이 또 대충 알고 아들을 만났다니까 이게 아이젠하워 존 아이젠하워 소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젠하워 소령이 아니고 이분은 하사관입니다. 그래서 철모에 캔두라고 써 있죠. 그래서
5.16 반공 무혈혁명, 북극강병 정신이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배우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승만 박사의 민족 정기를 이어받은 박정희 대통령의 캔도, 할 수 있다는 자주, 자립, 자조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하나 배웠죠. 바로 이용상 정훈장교, 이승만 박사의 연설을 들었던 이용상 정훈장교, 이분이 또 박정희 참모장 때 정훈장교였었고, 또 박정희 대통령 공보비서관도 했었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사적인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이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스러운 얘기를 많이 알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이용상 대위고 이 시인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증언 중에 증거한 증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도 장시간 촬영하신 우리 촬영팀 감사하고, 또 방송 시청해 주신 모든 애국동지들 감사하고, 이 방송 여러분 많은 애국동지들이 같이 들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또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국민들 깨우쳐서 이 종북좌파와 마지막 역사를 왜곡하는 이 싹쓸이 전쟁의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